자,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자, 이거는 세법 조문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공제되는데 가려 열고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되는데 가려 열고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공제가 된다. 자, 거주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거는 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우리가 공제가 된다.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주자의 직계 비속, 즉 자녀는 공제가 되는데 동거 입양한 경우도 되고, 그리고 20세 이하야 기본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계비속, 즉 자녀나 또는 입양자가 자녀의 그러니까 배우자, 예를 들면 사위, 예를 들면 사위가 자녀도 장애인이고 사위도 장애인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제자매 기본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3조에 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다.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공제가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현병 등으로 일시 퇴가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것을 봐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직계존속, 부모님이 별거하고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 중에서 가장 쉬운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고 뭐 이렇게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이렇게 출간 딸이 사위가 공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됩니까?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이 조문이 사실상은 이게 형제자매에 관한 조문입니다. 보면은 형제자매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것을 본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조문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일시 퇴거한 경우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뭐 그냥 따로 살아도 공제 요건에 상관이 없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쉽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이 세법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읽어도, 대학교 나온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 판단이 안 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나가 있는데 내가 뭐 치료비를 주고 있는데 누나를 공제 받아야 되냐,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조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자, 부모님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친어머니와 계모 모두 이렇게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고,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거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 예를 들면 외국인 우리가 거주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해외에 뭐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도, 처부모님도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로 보면 호적 등본에 올라있던 부모님, 즉 생모죠. 생모도 뭐 인후 증명서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본인의 진짜 친부모가 맞다,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공제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법조문을 쉽게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은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근데 기본공제는 나이가 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뭐 당연하죠. 다른 형제가 공제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문제되는 건 이겁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뭐 같이 살면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데 국세청은 따로 거주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 주면은 생계를 같이 한 거를 봐서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해석을 하고 있고,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지만은 형제 자매는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셔야 공제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나이의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58세인데 자, 60세가 안 되잖아요. 기본공제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이 25세야. 근데 20세가 초과했잖아. 기본공제 안 돼.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그 문제는, 자, 현실에서 사실상 이거는 연말정산 할 때는 이거는 무시를 하면 된다. 예. 자, 생계 같은 경우에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과거 노진 한급대행에서 납세대명 초기에는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 최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쭉 이렇게 서류를 보내서 상급해달라고. 세무공무원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부양 입증을 해라. 부양 입증은 뭐예요? 뭐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준 뭐 증거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그게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부모님 기본공제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생계를 본인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가지고 자녀가 생계에 도움을 줬어. 그런 경우에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겠죠. 법 취지로 보면은. 그런데 사실상은 현실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같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한 동네에 살 수도 있고 뭐 한 시간 거리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뭐 현금으로 뭐 생활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 부당하다 해서 우리가 그 사이버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항의 글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서 게시판에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건도 안 올라와. 한국에서 최고로 그 공무원 중에서 갑 중에 갑은 검찰하고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누가 가서 거기다 항의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수백 건씩 거기 항의글을 올리니까 대부분 다 그냥 환급 안 해주는 공무원들도 잘못했다고 환급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급 대행할 때는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서 크게 까따 서류는 공무원 아니면은 대부분이 뭐 부양 입증 서류는 요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는데 만 70세 이상은
우리가 갱노후대라 가지고 100만 원 더 해주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 해당되면 200만 원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유다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분유다 공제 요건을 볼까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 여기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 연봉을 따지면 얼마예요?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봉으로 환산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다 공제 50만 원 되는데,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자, 결혼한 여성 근로자나, 자 배우자가 없는데 미혼이야. 그래도 이 분유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부모님을 내가 기본공제를 올리거나 동생을 내가 기본공제를 올리면 분유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8세 어머니인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장애인 정보회사를 발급받으면 분유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혼이라도.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보통 이혼한 경우 보통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뭐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요건이 다 다르다. 그죠? 요건이 다른데 보면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금액에 관계없다. 가장 공제받기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있는데 58세다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많아도 공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하고 기부금은 나이는 관계없어. 그렇지만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야만 공제된다. 즉 소득이 있으면 쉽게 하면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의 개념이죠. 자, 보험료 공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나이도 해당되고 앤더 소득도 있으면 안 된다. 소득 금액 100만 원이면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 20세 초과하는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하다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고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고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들은 국세청 유권의 해석에 의하면 지출자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국세청 상담 코너에 질문을 올리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자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애가 학교에 다니는데 뭐 등록금을 뭐 예를 들면 카드로 줬어요. 남편 카드로 예를 들면 줬어.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기부공제 받았어요. 이러면은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에 유권에 질문을 하면은 공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아내가 예를 들면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한 사람만 받아라.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죠. 법리적. 근데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누가 지출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 모릅니다. 왜? 만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는데 개인이 일자별 카드 내역을 국세청에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월별로 총 얼마 썼다는 것만 있지 일자별로 누가 썼는지는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거꾸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는 지출료가 공제받아야 된다.
자, 기부공제 받는 사람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카드 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기부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버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따라서 받아야 된다. 거. 자, 부부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도 된다. 한쪽으로. 예. 남편을 받아도 되고 아내도 받아야 된다. 이건 앞에 이제 설명한 거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 특히 미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형제자매도 한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기본공제 되고요. 근데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 30세야. 기본공제 안 됐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비를 쭉 주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나이에 관계가 장애인이 되면은 나이에 관계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다. 그래서 자,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는 게 요건인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치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같이 살지 않아. 그래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골에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서울에 취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일시태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5년 전에 내가 올라왔어요.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일시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년, 2년 안에는 되고 뭐 3년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혼했어. 결혼해서 분가했다. 이거는 국제청에서는 일시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지출하다가 결혼 전에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결혼 후에 이게 받으려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안 해줘.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그거 받으면은 문제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 적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 적발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개인을 세무조사 하거나 그러면은 뭐 적발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현재까지는 뭐 그런 적발 사례는 없지만은 예. 그래서 일시 태거자 동거 가족 상환표라는 것을 회사에 제출하면은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연말정산 담당자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연말 뭐 이렇게 세무팀에 뭐 근무해보고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무공무원처럼 까다롭게 이렇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당공제 아니냐. 하여튼 이 우리가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갑 중에 갑입니다. 그리고 골치가 아파. 하여튼 부당공제 다음에 적발되고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골치도 아프고 하여튼 세무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까다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연말정산 담당자는 뭐 바쁘기도 하고 오케이 그냥 대학 뭐 어차피 가산세는 개인이 묻는 거고 그래서 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뭐 일시 태거자 동거가 있어 공제 오케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자, 지금 이제 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인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적발 1위가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에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공제받는 경우. 이거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겠죠. 그냥 컴퓨터에서 돌리면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했는데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기본공제 받았는데 어머니가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줘서 소득이 잡히거나 국세청에서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딱 정산에 들어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적발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의 사례지만은 2003년도 정도에 한 38만 명이 이게 추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2004년도에 우리가 납세연맹에서 부당공제 이후로 세금 추진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했고 제가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가 어떻게 그 복잡한 세법을 다 공부해서 제대로 신고합니까?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를 하고 세법을 제대로 만들고 응? 그렇잖아요. 가산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납세자한테 책임이 있을 때 납세자가 물어야지. 복잡한 세법을 만들고 제대로 홍보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요? 국세청 책임이지. 응? 자기가 책임 있으면서 납세자한테 덤떡이 씌우면 어떡합니까 해서 저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 소득금액 100만 원의 개념은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를 빼고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비용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자, 기억해 두세요. 비과세도 빠지고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은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그냥 연봉 500만 원, 그냥 500만 원 아래라면 공제되죠. 쉽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근로소득에 관한 비과세가 아니고, 자,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과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이자, 예금이자의 특수한 경우에 비과세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빼고는. 그리고 주택 한 채 정도를 주택 임대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또 비과세고,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것도 비과세예요. 공제받아도 된다고요. 장애연금, 보훈연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것을 기초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2001년 12월 31일에 공무원에 퇴직하시고 지금 연금을 30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이거는 공무원연금은 다 100% 비과세예요. 소득의 계산이 안 들어가. 하여튼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세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소득, 농농사, 반농사도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엄청 문제가 많아요. 시골의 농농사, 반농사 중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많아가지고 임대소득만 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농농사, 반농사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세법이죠. 자, 어머니가 작년부터 주택연금을 월 60만 원 가량 받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하냐? 주택연금은 소득 자체가 아니에요. 내 집에 내가 예를 들면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소득 자체를 보지 않는다.
자,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지하경제. 지하경제가 뭐냐? 이거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포착이 안 되는 거. 국세청에서 소득 포착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지하경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집에 뭐 부모님이 엄청난 금융소득이 있고 사채에 돈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면은 포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내 주변에도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이 이거 국세청에 신고 안 합니다. 뭐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 뭐 강남에 좋은 자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겠죠. 이것도 신고 안 해. 제가 아침에 해야 돼.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기 싫은 이유가 이거죠. 뭐 툭 하면 비과세.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지하경제라 가지고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GDP의 국민 총생산의 25% 정도가 국세청에서 소득 포착이 안 돼. 예.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은 있기는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보면 이자 배당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할 때 소득을 안 본다 그랬죠. 안 봅니다. 사업소득 있고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퇴직금을 받았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소득공제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분류과세라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는 것은 이거는 합산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하나씩 퇴직금은 따로 계산하고 양도소득도 따로 계산합니다. 예, 이게 분류과세라고 해요. 누진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합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퇴직금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건 무조건 안 돼.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게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냈어. 집 팔고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작년에 냈습니다. 무조건 안 돼. 부모님 공제. 예. 자, 이자 배당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2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냥 15.4% 원청지에서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사실 부모님이 10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아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 잡히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자, 작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는 공시지가 9억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초과 1주택자지만은 월세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하, 2주택 이상이지만은 월세가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좀 세법이 좀 웃기죠. 아니 근로소득은 과세하면서 2천만 원 연봉도 과세하면서 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분리과세로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로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포착률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 부모님이 주택 임대를 하고 있어도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서 연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이 있으나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제 받아도 되나요? 예. 법적으로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받아도 자동 적발을 되지는 않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부양가족이 사업을 하셔. 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프리랜서라 그래가지고 학습지 교사라든지 다단계 판매원이라든지 보험을 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 원 어떻게 계산하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2018년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소득자 확정 신고를 합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소득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 시기에는 정확하게 소득을 몰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조금 사업을 하시고 세금을 좀 낸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인데 첫 장입니다. 이 지금 종합소득금액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그냥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서 예를 들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뭐냐? 자, 올해 배우자가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학습지 교사를 해서 10월 달부터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 500만 원에서 이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즉 경비를 75%입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75%고 학습지 교사는 이거 빼면은 비용이 375만 원 해서 이게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100만 원 초과 나오죠.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쓴 카드 보험료 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납세전명의 계산기 코너에 가시면은 사업소득 금액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 판매원인데 작년에 연소득이 2,400만 원이다.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납세전명에서 단순경비율 사업자인 경우에 쭉 이렇게 2016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가 수익금액이 이거가 넘어가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상가 임대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안 되죠. 그래서 학원 강사 260만 원, 학습지 교사 400만 원, 보험 모집인 440만 원, 다단계 판매원은 500만 원 넘어가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돼서 배우자 공제나 부모님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옛날에 소득 신고한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을 떼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가 임대업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다가 1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했는데 공제 가능하냐. 그래서 11월 달까지 수입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필요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용직 소득.
자, 우리가 일용직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일용직 소득이 뭐냐? 보통 3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사람, 건설 현장은 한 1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쉽게 하면 알바나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용직 소득인데, 이분들은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일당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 아니죠? 연봉으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이분들은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일당이 한 13만 7천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이 나오고 13만 7천 미만이라면 일당 세금이 안 나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817만 명이 일용직 소득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치? 일용직 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817만 명이에요. 그래서 65조 정도가 총 소득이 되는데 1인 평균 793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아다시피 사실상은 일용직 소득 중에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미장공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일당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자, 일용직은 분리가 세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설회사의 미장공인데 1년에 소득이 7천만 원이에요. 공제받아도 되냐? 소득금에 100만 원이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알바를 하시는데 이게 뭐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소득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회사에 물어보는 거죠. 돈 주는 사람한테 세금 처리를 지금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건지, 뭐 기타 소득을 하고 있는지, 사업소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다. 근데 추정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3.3%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를 원천징수하면은 이 사업소득자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4.4%로 떼면은 기타 소득자, 일당으로 따면은 일용직 소득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하면 되고요. 자, 아내가 1월달까지는 약국에 근무했는데 뭐 만일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뭐 일단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 근데 2월달부터는 뭐 용역회사의 어떤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뭐 공제가 가능하냐? 사실상 뭐 이렇게 회사에 물어봐야 되죠. 용역회사에 뭐로 처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질문 내용을 봐서는 일용직 소득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역회사에 있는 거.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우자 공제가 되죠. 연봉 500만 원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주부는 후학 중에 만 20세 이상 아들이 이곳 처고에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공제가 되나요? 근데 이 뭐 정확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 거의 알바했다는 그 이야기죠. 거의 일용직 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소득에 계산에는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연금소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사적 연금, 사보험에 들어서 들은 경우는 뭐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가 되고, 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인데, 2001년 12월 이전에 퇴직했으면 비과세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과세 소득이 516만 원 이하면은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면은 불가능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부모님이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전화로 부모님 보고 확인해 달라고 자녀가 뭐 기본공제 받아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준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거의 이거는 소득금액 100만 원 안 들어가. 국민연금 지금 뭐 기껏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제가 그랬잖아.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근무해서 보험료를 내가지고 연금을 계산하는 부분은 비과세라고 했잖아.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봐서는 뭐 거의 해당 사항 없다. 공무원연금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뭐냐? 기타 소득은 어쩌다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어디다가 잡지에 기고를 했어. 원고 소득을 받았어. 그리고 어디 강의를 했어. 거기 돈을 받았어요. 어쩌다 생긴 소득이잖아. 이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에 다녀서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기타 소득입니다. 지금 이제 경품 소득, 그리고 백화점에서 경품 받은 것도 기타 소득이죠. 자, 기타 소득은 좀 복잡합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 이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분리과세는 뭡니까? 그냥 원청지수로 끝낼 수도 있고, 나는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어.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기타 소득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타 소득의 상당수가 이제 경비율이 80%인데 이게 70%, 60%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쭉 적어놨고,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2019년 이후에 돈을 받으면서 8.8%로 돈 주는 사람이 원청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배우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받아도 되나 했을 때 판단이, 자, 이 필요경비율을 70%로 계산한 겁니다. 기타 소득금은 필요경비율이 쭉 바뀌었죠. 80%, 70%, 60% 바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70%로 계산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3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 소득공제가 됩니다. 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이거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에 넘어가잖아요. 300만 원에 넘어가면서 이거는 확정신고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5월달에. 이것도 무조건 이게 기본공제 안 되죠. 문제는 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고,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은 원정인수 당한 거는 환급이 되겠죠. 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은
원청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부양가족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공제, 기본공제 여부가 좀 틀려진다는 그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국세청 정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은 부담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 뭐 기본공제를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는 경우. 자동으로 뜬다. 아까 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 공제받는 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뭐 부모님을 형님도 받고 나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적발된다.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예시와 같이 자, 2001년에 퇴직한 부모님 공무원 연금이 연 3,600만 원이다. 사실 뭐 먹고 살만 하죠. 그래서 뭐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받는다고 해도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 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리과세죠. 비과세나 이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주식이 많으신데 작년에 주식 팔아서 1억 원 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이 한 평가액이 한 10억이고 1억을 벌었는데 이 경우도 비과세라 그랬죠. 전혀 적발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뭐 농업소득이 1억, 2억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경우 또 공제받아도 적발이 안 되고요. 일용직 소득도 마찬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소득은 굉장히 많으시나 지하경제에 종사하시는 기본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세금이 큰 역할을 해요. 지하경제에 속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특혜를 받기 때문에 우대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죠. 그런데 부모님이 501만 원의 근로소득이 계시고요. 제 배우자가 뭐 좀 알바 좀 한다고 생활비 보탠다고 그냥 한 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면은 배우자 공제 150만 원도 안 되고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안 되고 부당세 보험료도 안 되고 부자 아빠는 공제가 되고 가난한 아빠는 공제가 안 되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치가들이 정말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일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 잘 내라고 뭐 정유세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납세자 권리라는 게 있는 거죠. 국민이 뭐 세금 내는 기계도 아니고 첫째 공정한 세제를 만들어 놔야 예를 들면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세금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장애인 공제입니다. 왜 그러냐? 납세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장애인 공제인데 일단 장애인의 세법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의사한테 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또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받지 않고 우리 납세명을 통해서 한 걸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이 뭐냐?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사, 뭐 베트남전에 고엽제, 뭐 부모님이 베트남전에 참석해서 고엽제, 뭐 다 그러면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 항지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 세법에는 항지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항지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가 뭐냐? 국제적인 예규상은 뭐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치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이것도 또 추상적이죠. 뭐 세법에 그냥 무슨 병은 장애인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쉽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자,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만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 중화공제 200만 원도 되고, 자, 의료비도 최고 한도, 의료비는 최고 한도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최저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연봉의 3%가 최저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연봉의 3% 초과 금액 중에서 만약 7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넘어가는 7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공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일에 부모님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1억 원의 치료비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뭐 엄청난 혜택이 되죠. 연봉의 3% 초과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뭐 9천만 원 이렇게 의료비 공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는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도 가능하다. 그런데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근로자 본인은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유권을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납세연맹을 통해서 수많은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 이제 본인이 뭐 장애인이라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노천공제로 이제 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공제로 환급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연봉 8천만 원의 근로자가 58세인 어머니가 암 환자로 치료비가 450만 원 들었는데, 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장애 기간을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2013년부터 2017년간 노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경쟁청구 제도를 한 걸 받고, 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에서 합계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연봉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의료비세 공제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350만 원 곱하기 한계세율이 26.4%, 300만 원 의료비세 공제 16.5% 하면 142만 원이 나오고요. 과거 5년간은 그냥 단순히 5로 곱해주면 한 710만 원, 합계 852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되고요. 만약 연봉 5천만 원이 나가면 계산해보면 한 64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죠. 물론 이 환급 금액은 자기의 한계세율, 연봉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실제 우리 납세연맹 환급 대행 사례를 보면은 수천만 원 환급 받는 사람 굉장히 많다. 왜? 간 이식으로 예를 들면 1억 원이 수술료가 들어서요. 그러면은 자기가 낸 결정책을 거의 100% 다 환급 받죠. 그래서 굉장히 환급 금액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소득공제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애매모호한 장애인의 개념을 우리가 하여튼 이 납세연맹에서 사실상 이제 납세연맹이 2001년도 창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을 쭉 알리기 시작했고, 저희가 2007년 그 전에도 종합병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의사들은 사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아는 거죠. 세법상 장애인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의사들이 세법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 큰 병원에 보내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하고 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은 틀리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환급 장애인 증명서를 납세 권리 차원에 떼주세요 해서 공문을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종합병원에서는 잘 떼줍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일부 우리가 종합병원에서는 무인 발맥이 있어요. 그냥 장애인 증명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잘 떼주고 있다. 그래서 항시 치료를 중증 환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저희 납세연맹에서 꼭 국제적 육군 해석을 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제적 육군 해석에서는 암 환자도 뭐 난치성 질환도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이런 육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홍보했죠. 예, 다양한 병도 해당이 됩니다. 라고 했고. 자, 그럼 어떤 병이 장애인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묻으시는데 암의 종류에 관계가 없고요. 몇 년 전에는 뭐 각상성 암은 또 뭐 이렇게 장애인이 아니라고 의사들이 경미한 암은 아니라고 이렇게 안 떼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은 잘 떼주는 거예요. 그 난치성 질환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중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 누가 당뇨는 되나 고혈압은 안 되나 물어보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다는 거죠. 국제적 유권에 의하면. 그래서 의사가 떼주면은 장애인이고 안 떼주면 장애인 정맥을 안 떼주면은 장애인이 아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일반적으로 잘 안 떼주죠. 그리고 경미한 당뇨도 잘 안 떼주고 그렇지만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혈압도 고혈압 나름이지.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쉽게 하면 의사한테 말 잘해가지고 뭐 받은 사람도 있다. 이거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법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그래서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남들이 놓친 연말전 사례에서 장애인 공제 쭉 이렇게 사례가 저희도 실제 환급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실제 올라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별 병도 이렇게 다 환급받은 실제적인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의사가 잘 안 떼준다. 그러면은 자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어야 돼요. 자 이건 입법 취지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 가족을 치료비를 경감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애인 복지부상의 장애인은 굉장히 국가에서 큰 혜택이 주어지죠. 복지 혜택이. 그러나 이거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의사들도 감사, 복지부 감사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 이건 감사하고 관계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지고 그리고 정말로 뭐 떼줘야 되는데 잘 안 떼준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세법에서 당연히 근로자한테 우리가 장애인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법으로 입부화됐는데 의사가 그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안 떼주면은 떼줘야 될 걸 안 떼주면은 납세자 권리에 대한 침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장애인 정면세를 발급받을 때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장애 예상 기간을 잘 받아야 된다. 장애 예상 기간. 장애 예상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로 체크해서 받으면 가장 좋겠죠. 영구로 체크해서 받으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영구로 받을 때도 병의 최초 진단 시점을 기재해야 돼. 이게 중요해. 1913년 9월 26일 날 최초 병이 진단됐어요. 이걸 이렇게 받으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급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영구로 체크한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 개시, 그렇게 병의 최초 진단 시점을 꼭 기재하셔야 된다. 2014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적으시면은 2014년부터 2017년간 4년간은 소급해서 받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인데, 자, 부모님을 연말연상 간소화팀에서
우리 자료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할 때 그 화면에 보면은 자, 올해 이후로 할지 과거 뭐 이렇게로 할지 이렇게 쭉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은 과거에 놓친 거, 어루비나 신용카드나 부모님이 쓴 거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다 조회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거 신청하실 때 장애인 공제 놓친 것뿐만 아니고 그룹이, 신용카드, 기부금 같이 신청하면 환급액이 높아지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세청 연말정 간소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료 정보 제공 동의를 할 때 자, 올해 이후로만 할지 과거에 소급해야 할지 체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 버튼을 과거까지 체크해 두시면은 과거에 놓친 공제를 다 지금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납세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코너에 보시면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병원에 보내는 우리가 공문이 올라가 있고 출력해서 가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좀 병원에서 잘 안 떼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가족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쭉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가 맞춤 공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는데 치매를 쭉 적으시면은 납세자연맹이 이때까지 장애인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수천 건을 병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장애인 치매는 그리고 세무서에서 환급까지 다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가면은 의사도 좀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자주문능 상담 사례인데 굉장히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세법 해석이 애매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국세청이 그냥 세금 걷는 쪽으로 해석해야지 뭐. 예, 우리나라 우리 국세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유권 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권 해석은 그냥 유권 해석이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거다. 자, 장남이 그 따로 사는 어머니와 첫째 동생 공제가 가능한지 쭉 여기 있죠. 자, 아버지가 연봉이 한 1,400만 원으로 아쳤고 또는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가세 표준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득이 없고 뭐 대학교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다. 나는 결혼해서 뭐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제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재 뭐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혼했기 때문에 일시태거에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장남이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 안 받으면은 이 어머니를 이제 소득이 높은 장남이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 뭐 이거는 자동 현재까지는 뭐 자동 적발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법원에 갔을 때 누가 이길지 뭐 딱 뿌리시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은 뭐 받아도 일단 적발되지는 않는다. 아까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 근데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변하잖아요. 국제적 전상도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다. 현재 시점에서 받아도 큰 위험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득 있는 행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이제 동생이 봐도 되느냐. 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고, 예, 수술비도 좀 들었고요. 행이 있는데 연봉이 한 2,800원 원밖에 안 되고, 행수도 뭐 일용직이고, 조카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 뭐 행이 이거 뭐, 부모님 공제 안 받아도 결정세액이 제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봉이 높은 따로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되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소득 있는 행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이쪽에서 행위 공제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똑같습니다. 받아도 따로 사는 동생이 받아도 현재까지는 뭐 자동 적발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조부모 공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공제가 안 받고 뭐 다른 삼촌이나 형제도 공제가 안 받는 할머니가 계실 때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 받아도 되죠. 연말정산 때는. 근데 이거를 노친 공제로 많이 실시했어요. 이거 재무공무원들이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손녀가 할머니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양하는지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어떻게 해요? 뭐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 생활비를 보내줬다든지, 그리고 뭐 통신비를 대신 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의료비를 뭐 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말정산 담당자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겠죠. 할머니 뭐 이중공제만 아니면 내가 신청하면 연말 담당자가 시비 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공제를 받아도 현재까지는 저런 거 가지고 국제에서 시비 건 사례는 없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완전한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자, 이거는 현실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세 공제가 되나요? 그래서 국세청 유권의 해석은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 원이고 실비보험 보전금이 3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을 차갑한 200만 원만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연말정산 담당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 납세자연맹은 이 유권의 해석이 좀 부당하다 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이 상고 중입니다. 2016년도 8월 3일 날 상고했는데 벌써 2년 뭐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하여튼 그거 직접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 보존받은 거는 직접 뭐 지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납세인명은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보험금도 근로자 재산이고 옛날에 낸 보험금이나 미래에 낼 보험금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근로자 재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접 부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맞는지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 국세청에서는 뭐 이렇게 또 의료비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 공제도 해주고 의료비 공제도 해주면 뭐 이종 공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그렇잖아요.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가 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원고도 사실상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받은 것도 없어요. 이종 공제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언제 판결 날지 모릅니다. 뭐 1년 뒤에 날지 2년 뒤에 날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1심하고 2심에서 졌으니까 높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런데 없다고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2년 4개월 동안 지금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법원도 자꾸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골치가 아프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올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국세청 예규대로 신고하고 만약 납세인명이 성수하면은 5년 안에 경쟁 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의료비가 쫙 나오죠. 나와서 만일에 저기 사례와 같이 뭐 진명약국에 47만 원을 보전받았다 그러면 저거를 체크를 푸고 출출을 하면 자동으로 빠지죠. 문제는 저기 47만 원 중에서 일부를 보정받은 경우에는 저걸 또 수작업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빼서 정확함을 해서 빼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세청 예규대로 이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저기 또 얼마 보험회사에 보증받은 금액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빼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은 국세청 유권의 속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자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액션을 하기 힘들겠죠. 만약에 자기들이 이겼어. 이기고 보험회사로부터 자 실비보험금 지난 뭐 5년간 지급 내역 줘 받아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세청 굉장히 애로사항이 자동 적발이 안 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다 자료를 받아서 그 수많은 근로자들한테 회사로 다 보내서 소명을 받고 일일이 판단해야 돼. 이거 뭐 그냥 국세청 전산에 돌려서 그냥 금액이 쫙 나올 것도 쉽죠.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고 또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건수도 많고 하여튼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하여튼 정치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뭐 할지 안 할지는 뭐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에 가산세가 얼마냐 다음에 추징되면은 여기 했잖아. 앞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원래는 우리가 가산세 한 신고 불소세 가산세 10% 그리고 일수에 따라서 한 9.1% 정도를 이제 물어야 되지만은 현실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낮은 가산세를 현재까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 납세인명에서도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00%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현행법 내에서 자기가 검토 의견만 주는 거잖아. 내 생각은 이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 궁극적으로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죠. 예. 그리고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경우죠. 자, 부모님이 지금 치료비가 부모님 의료비가 한 600만 원을 발생했는데 삼형제가 200만 원, 200만 원씩 딱 예를 들면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장남이 지금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료비 공제 방법은 한 4가지로 나옵니다. 장남이 6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각각 받는 경우. 예. 그런데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기본공제 받는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장남이 지출한, 부담한 것만 200만 원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죠. 예. 자,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이 다 나오죠. 거기서 자기 부담한 부분만, 예를 들면 다른 형제가 부담한 걸 빼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남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은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동 촉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예. 아까 예를 들어 국세청은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모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이거는 많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 납세연맹에서 유튜브로 최근에 실비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공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다 지금 연말정산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사실상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예. 그리고 연봉의 25%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2배로 높은 30% 공제되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무턱이 있기 때문에 공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공제 무턱 아래로 예상되면은 상대편 배우자를 사용하고, 한쪽 배우자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퇴직 이후에 퇴직한 우리가 배우자는 재직 중인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예. 자, 그리고 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남편이 받아도 되고 아내가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부양가족이 3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은 남편이, 2사람은 아내가, 3사람은 다 남편을 받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에서 받을지가 이제 중요할지가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연봉이 큰 차이가 있으면은 연봉이 한쪽으로 몰아서 높은 쪽으로 이제 유리하겠지만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 결정sek이 부부 합계가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낮은 것. 근데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배분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이제 한쪽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양서 보험료라든지 본인 뭐 교육비 공제, 본인 명의의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뭐 이런 신용카드 공제는 다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내 거는 아내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는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지출하는 사람을 받아라.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 수업료를 아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은 딸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남편이 딸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국세청은 이게 지출한 사람을 받아라 이렇게 육군의 해석을 행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뭐 부부간에 공동 구분 격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월급비를 이제 한쪽으로 몰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몰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제 월급비는 연봉의 3%가 최저 한도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연봉에 따라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월급비 지출액이 적다 그러면은 연봉의 3%가 최저 한도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게 되면은 3% 밑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만이 연봉의 3%를 초과해서 공제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다. 이거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부양가족을 어느 쪽으로 모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고,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산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제 맞벌이 부부 계산기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국세청에 맞벌이 부부 절세 우리가 안내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하려면은 자,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다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봉하고 소득공제 내역을 다 입력하고 내가 한급액이 얼마 나오는지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두 분 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이용하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최적의 어떤 우리가 케이스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동으로 찾아주는데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에 이제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찾아주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뭐 서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우리가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상당한 시간은 걸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해서 저희가 뭐 힘들게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절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 납세자연맹인 납세자 TV를 통해 공개 중인 연말정산 동영상이 이제 뭐 신용카드 절세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 원도 있고 실비보험도 있고 장애인 공제도 있고 뭐 미용 고려자가 꼭 알아야 될 연말정산 꿀팁 10가지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에서 최근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뭐 제작해서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납세자 TV를 검색을 하셔서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맞벌이 부부 이제 절세 전략에서 한쪽이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기본 개념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지금 보면은 신용카드 공제나 이게 안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안 되고 사업자는. 그리고 의료비 공제,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안 됩니다. 월세 공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공제 받아야 될지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예.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경우 이제 사업자가 받는 거 가세표준 구간별로 쭉 환급액이 틀립니다. 환급액이 틀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사례만 보시면은 사업자 그 부양가족 아버지가 72세인데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구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사업자의 남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남편이 소득이 높다, 가표 구간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어서 한계세율이 38.5%다 그러면은 이 소득공제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5%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그리고 지정부분 공제는 똑같이 되죠. 예를 들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근로자의 아내가 받으면은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는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아내는 가표가 낮습니다. 가표가 낮기 때문에 한계시율이 16.5%고 이쪽은 38.5%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합쳐보면은 사업자인 남편이 받는 것이 절세액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 이 보시면 오늘 제 강의를 앞부분에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케이스마다 틀려요. 각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분이 뭐 서해대 부대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10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서해대 공무원 2사람을 초빙해서 국제 납세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서해대는 사실상 국민들이 왜 세금을 잘 내느냐. 헬론적으로는 뭐 세 가지입니다. 세금이 이제 공정하게 진수되고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쓰고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를 존중하고 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대에서는 기업인들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기업인들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하죠. 저희가 올해 조만간에 우리가 한번 빠르면 한번 3월 정도에 서울대 국세청의 개혁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책을 번역 출간합니다. 번역 출간한다. 그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서울대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나옵니다. 서울대에서도 30년 전에는 뭐 세무공무원임을 주변에 안 알았다. 서울대에서도. 그래서 30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세무공무원들을 좋아하고 서울대에서는 정부 간의 중에서 최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럼 우리가 납세연맹은 사실상 그 19년간 사실 정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순수하게 운영되는 시민단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 한국에서 국세청이 반대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정말로 한국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국제적인 반대편에서 저희가 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의 교육을 우리가 운영할 거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저희 납세연맹 세무상담 코너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개 되시면은 저희 납세명을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뭐 오늘 시간 관계상 강의를 금방 하고 질문 내용은 있으시면은 일단은 한 2분만 받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우리 그 손희선 팀장하고 개별적으로 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개별적으로 뭐 하여튼 제가 강의는 금방하고 끝내고 뭐 질문을 구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최종적으로 뭐 우리가 강의 평가서도 꼭 작성해 줘야 저희가 더 나은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토요일 날 정말로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